사실은 이제 뭐 이 강의는 이 한국 문학을 좀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번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이제 굉장히 긴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래서 한 5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좀 읽을 만한 소설들을 이제 한번 읽어 나가는 이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하는 게 다름 아닌 손창섭부터 이제 김훈 선생까지 그래서 쭉 이제 차라리 그냥 70년대 소설들이나 그걸 더 많이 좀 넣을까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뭐라 그럴까요? 한 10년만 지나도 아주 낯설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만 지나도 옛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막 이러는 게 아마 상당히 그런 기민하고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문화라기보다는 시장의 민첩함과 시장의 어떤 기민함이겠죠.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문화 현상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는 축적이 돼야지만 그것이 하나의 경험 형태를 잡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로 간의 교감을 갖게 되고 시대이든 아니면 뭐 각사 독자들이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축적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사실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유되는 어떠한 정신적이든 감성적이든 간에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속도에 이제 지치게 되다 보게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작품이란 작품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시장의 속도에 이제 실려 나가서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태어나자마자 이미 뭐라 그럴까요? 태어나자마자 뭐 이건 베냐민 얘기지만 베냐민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불임적이다. 자본주의는 불임에 걸린 여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사산만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엄청난 생산력으로 새로운 상품들은 막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상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자마자 세일품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시장은 새 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연적 시간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자본의 시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많이 돌리고 빨리 돌릴수록 시장은 왕성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는 그래서 어떤 예술품만이 아니라 일상 그런 상품들도 일단 공장에서 새로 나오면 새 것이에요. 새로 나오면 그러나 곧 뭐예요? 이제 세일품으로 이제 걸리게 되는 그래서 뭐든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도 그것이 마지막 새 것으로서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쓰여질 수 있는 이게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권리가 있다. 상품의 권리가 있다. 상품은 만들어져 시장으로 나왔고 시장으로 나왔으면 그 상품에게도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냐? 소비자를 찾아서 그것이 쓰여져야 하는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세상에 태어났으면 뭐 몇십 년의 시간을 갖고 태어났으면 그 시간이 쓰여져야지 사실은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끊임없는 이런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무언가를 또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래서 소비만 하는 건 아니죠. 요새 자본주의는 모든 그러한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을 시장을 찾아드는 사람들을 전부 근본적으로 소비자로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어느 사이인가 이제 소비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위가 정해지고 또 소비에 따라서 뭐 취향도 이제 변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나와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정 기간을 지나가야지 그때 비로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쭉 이어져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쓰임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 이것이 그리고 생성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문화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말하자면 유행 상품이 된다든지 아니면 소비를 위한 소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품들이 근본적으로 아무런 생산성을 갖지 못한 채로 그냥 쓰여지도 않은 채 말하자면 그 쓰레기로 세일품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상품 관계는 언제나 인간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관계는 그렇게 쓰고 있는 내가 내 옷이나 아니면 뭐 나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대하나라고 하는 그 관계는 이것들은 금방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인간관계 동일시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벌써 옛말 말이지만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소외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소외라는 개념이 한때 이제 좌파 영역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소외가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어떤 소외의 특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외 현상이 없어지고 풀려서 이게 더 이상 뭡니까 담론의 영역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소외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금융자본주의나 막 이런 자본주의의 발달을 통해서 이미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뭐를 거론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에 반대될 수 있는 어떤 대응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그래서 소외라는 게 완전히 뭐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야말로 매트리스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안에서 이 소위 소외를 이제 인정하거나 아니면 소외 현상들을 말할 수 있는 대응 가치라는 게 없죠. 그래서 대응 가치라는 게 없게 돼요.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는 통합되고 또 문화도 이제 통합되고 이제 이런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요번에 커리큘럼을 한 8개쯤 짜서 1차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반드시 아트 앤 스터디에서만은 아니고 뭐 철학 아카데미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을. 그래서 뭐 좀 뭐지요? 그러니까 옛 작품이 아니라 다들 좀 많이 알려진 그리고 요즘 쓰여지고 뭐 황정은 좀 다루려고 그러다 기문으로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신선하게 얘기되고 있는 작가들도 이제 한번 이게 섞어서 같이 다뤄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기에는 한국의 소설 문학이 가장 제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소설 문학이 가장 절정에 올랐던 시기는 제가 볼 땐 70년대예요. 70년대. 그래서 그 이전 이제 뭐 60년대 물론 뭐 김승옥이다 아니면 오늘 요리하게 될 누구지요? 그 최윤원 선생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길을 닦기는 시작했으나 그러나 이제 다양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일정한 어떠한 작품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다 갖추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작가들이 배출됐었던 시대는 제가 볼 땐 70년대 같아요. 근데 그 70년대 작가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미 모를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서정인, 뭐 최인호 선생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럼 뭐 한수산이라고 아세요, 혹시? 예?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든지 그리고 뭐 서정인이라든지 김원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김승옥과 이렇게 이제 대비되는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김승옥만을 많이 굉장히 많이 치지만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뭐죠? 굉장히
아주 그 문체가 힘이 있는, 그건 누구지? 얼마나 돌아가셨는데. 주말 여행 뭐 이런 거 쓴 사람 아세요? 홍성원 선생. 예? 홍성원 선생 아주 건강한 리얼리즘 이거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홍성원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뭐 조선작이라고 하는 뭐 그런 작가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뭐 조혜일도 사실은 그렇게 그 장편으로 넘어가고 막 그러기 전까지는 조혜일 선생이 어디 지금 대학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설을 못 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그 너무 일찍 끝나버렸어요. 조혜일 선생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지만 이제 뭔가 나오고 그럴 텐데 너무 일찌감치 나쁘게 얘기하면 소모되고 이건 좋게 얘기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 작가로서의 지위를 이제 쉽게 얻어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가들도 전부 이제 그 앞으로 커리큘럼에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작가들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세계 고전 문학을 전부 합하면 다 읽은 걸 하면 한 500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물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기록으로 안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항상 외국 고전들을 읽으면서 늘상 이렇게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늘 뭐라 그럴까요? 쓸쓸하게 여겨졌던 것은, 모국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바로 똑같은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대단한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 이제 외국 문학이라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소통 매체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통 매체에서 지나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또 문장이 되어서 특히 문학처럼 표현 언어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묘사나 서술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안에는 사실 생 자체가 전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라고 모국어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떠한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서로 안다는 점에서 이미 교감이 되고 그리고 소통이 된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같이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제 외국 소설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번역이 물론 잘 되긴 했지만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원본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원본을 읽어서 무언가 언어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면 그 언어를 어느 정도는 장악을 해야 되죠. 영어든 불어든 독어든 그래서 그런 경우 사실은 그렇게 읽어야지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설이나 뭐 시나 또 문학 속에는 언어가 두 개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쓰여지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국어로 쓰잖아요. 한국어로 쓰고 있는 그 언어가 이제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쓰여지지 않지만 같이 가동되고 있는 언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개를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일 우리가 외국어의 그 낯설음을 끝끝내 뭐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이 두 번째 언어가 말하는 것을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다 자기 것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조그만 조사 하나, 아니면 뭐 부사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그런 텍스트 내에서 갖게 되고 있는 엄청난 그 지진, 그러니까 울림 상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꼼꼼하게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단어 하나의 변화냐,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어미를 어떻게 쓰느냐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영향을 사실은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훨씬 말하자면 우리는 모국어를 읽는 행복이 그거겠죠. 그래서 문자 언어를 우리가 물론 당연히 읽어가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 모든 작품은 또 하나의 언어가 움직여 나가는데,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가 뭐예요? 애쓰지 않아도 이미 다 숨쉬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대단히 행복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해서 얘기 뭐 하는 걸 좀 꺼려왔던 것은, 일차적으로 저는 뭐 독일에서 이제 교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사람이 뭐 배운 대로 또한 구성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30살 이후 뭐 40살 그 후반까지 이제 그 독일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김진영이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겨난 김진영이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물론 근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교양화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무슨 작품을 분석하고 이론화하고 또 철학적 개념을 끌어와가지고 더 의미 확산을 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어떤 지적 영역에서 이제 교양화가 쌓였을 때 좀 가능한 건데,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회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다름 아닌 바로 이렇게 어떤 생산품을 이제 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귀에 어떻게 엇갈려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저 부를 때 자꾸 뭐 철학자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저 철학자 아니에요. 철학자 아니야, 그냥.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요. 제가 볼 때 이 한국 제가 교양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판단 기준도 당연하게 생겨나고, 그리고 어떤 미적인 어떤 취향도 당연하게 이제 생겨나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 저로서도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아주 깊이 교양화되어 있는 거기 가서 내가 이제 그쪽 그런 영역에서 말하자면 나의 지성적 세계나 아니면 나의 사유 세계나 아니면 사유 방법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작품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저는 외국 작품들을 얘기하게 되면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 하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저는 이 교양화 과정이라는 걸 그 동네에서 닦으면서 어떤 문제들의 이제 어떤 얽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표현법의 근본적인 이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눈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잡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은 문화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작품들이 서로 달라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공유되고 있는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작품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위한 이론의 어떤 장치들도 사실은 그런 동일한 문제의식을 동시에 이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교양화가 되게 되면 외국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풍부한 그런 그 자료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그 여러 가지 말하자면 문화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 체계들을 우리가 엮어가지고 굉장히 폭넓고 그리고 깊이 있게 작품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마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작품을 뭐 한국 문학이 아니라 그동안 고전들을 쭉 읽어왔는데, 혹시 제가 분석을 남다르게 했다든지 아니면 또는 거기서 밝혀내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 말하자면 상당히 뭐 새롭다든지 뭐 이런 게 만일 있다면 그건 당연스럽게 사실은 분명히 제가 그쪽에서 교양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양화된 시선으로 보일 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한계예요. 그래서 한계인데, 그러나 이건 이제 한국 문학으로 들어와서 한국 문학을 다루려면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지만, 왜냐하면 외국의 뭐 작품들이나 작가들은 상당히 이제 제3세계나 다른 세계에서 전부 번역돼 가지고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음 뭐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 작품들이나 뭐 이런 경우들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함부로 말하자면 이걸 이제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함부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바로 모국어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소위 이제 비평가라, 문학 비평가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단에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내린 평가와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내리고 있는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얽히고, 근데 그것들이 뭐 각자의 의견이고 각자의 어떤 그 시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다양화 현상으로 저는 이제 봐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얽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좀 조심해 왔고, 그리고 제가 뭐 한국 문단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내가 뭐 작가도 아니고 뭐 그런 형편에서 한국 문단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외자의 입장에서 한국 작품을 읽을 때 한국적으로 읽는 것하고, 그리고 교양화가 다르게 된 사람의 작품을 읽는 것하고 사실은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좀 중요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사실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 문화의 생산품입니다. 그래서 서구 작품들이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선이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런 교양 층위들을 다루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양 소설들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저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은 왜 이런 문장에 나오게 되느냐는 이런 언어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자연에 대한 혹은 문화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사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국어를 이렇게 읽으면, 한국어 이제 작품을 읽으면 굉장히 아주 난감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이 쉽게 되지를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석의 어떠한 그 대상을 확실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잉여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잉여 인간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뭐 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강줄거리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닌다며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적 소설의 제가 볼 때는 어떤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특성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똑같은 소설의 형식을 쓰고 있지만 그 형식을 다루어 가고 있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말하자면 풍토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가 가지고 있는 사유 방식이 있죠. 오래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받고, 그리고 그들은 전부 사실은 전통주의자들네. 다 간직하고 이어받고 고치고 거기다 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사유 세계는 뭐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풍부해요. 엄청나게 풍부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품도, 하나의 소설이 작품에 쓰여질 때도 그러한 풍토 내에서 어느 정도는 교양화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자기도 모르게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소설은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비교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를 않다라는 거죠. 물론 뭐 단편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복선을 한번 깐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하나의 구성 방식인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문제의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를 상당히 뭐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사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작품들은 이게 읽으면 금방 모고니가 금방 읽히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는 법이 우리가 한국적 문화 풍토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 때문에 사실은 한국 문학을 이제 가지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를 짜서 얘기하고 이러는 일들이 상당히 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제 역량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꺼려워 왔습니다. 꺼려 이제 왔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이 한국 작품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한국 작품을 보게 되는 어떤 다른 그런 내 교양화하고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나는 자꾸 서구적인 시선으로 한국의 어떤 작품들을 보는 이런 그런 우둔한 짓을 계속 저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한국 작품을 의도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항으로 좀 이렇게 재구성하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작품들을 좀 읽어가는 그러한 그 방식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황석영의 무슨 예컨대 황석영의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선택한 작품이 뭐죠? 객지? 그치. 객지, 그렇지. 객지. 저는 그 작품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다 평가가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쯤 70년대에 어떤 특이한 노동계급들, 유목적 노동계급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고 하고 이들은 그러나 연대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조합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연대를 형성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왜냐면 떠돌이 그 일꾼들이기 때문에 토건 사업이 이런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따로 일하기 때문에 잠시 거기서 같이 일은 하지만 뭐예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진 연대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전부 파편화된 몸뚱이 하나밖에 안 가진 파편화된 그런 유랑적 노동자들이 태어나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아무 연대나 조직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일 착취당해요. 제일 착취당해요. 그래서 예컨대 농민 계급들은 농민끼리 조합을 만들고 그래 하다못해 도시 산업이 일어나면서 무슨 그 YH 사건 이런 것처럼 여자애들 전부 불러다가 그 옷들 말이죠 만들어내고 이러는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전태일의 그런 문제도 생겼는데 그거는 왜 일어날 수 있냐면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같이 있어서 그래요. 오랫동안 모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황성영의 객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대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반드시 70년대의 토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게 이제 전 국토가 토건 사업화되면서 사실은 어느 시기에도 있지 않았던 특이한 노동자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유목민족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 어디 그 정처. 그래서 그 누구죠? 그 황석영의 소설 읽어보게 되면 이 정처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사람은 정처 이렇게 머무르는 곳이 그러면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머무르는 곳이 있어야지.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딘가에 정처를 가졌을 때만 바로 자신의 어떠한 그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처라고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뭡니까? 자기 몸뚱이 하나하고 그다음에 망치 하나 이런 거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다가 또 뿔뿔이 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은 아무런 저항의 기제를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제일 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연대도 안 되니까 이 약한 존재들이 제일 착취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객지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그 뭐지요? 옛날에 노예 생산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묶여 있게. 그래서 뭐 돈을 항상 일주일 뒤에 주고 먼저 예상으로 밥 사 먹게 하고 뭐 그럼 밥 사 먹다 보게 되면 또 돈을 더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을 또 착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노동 현상들이 이게 객지에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꼭 그 테마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매 시대는 그 시대가 생산해내는 어떤 인간형이 있고 인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세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간형으로 좀 대두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아마 어떤 작품이든 써지면서 아마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2000년대, 2000년 이후로, 아니 2010년 이후로, 뭐 얘기를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인간형이 되었을까라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리무중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이런 인간형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매 시대는 하나의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만들어지는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어떤 문제가 엉켜 있냐 하면,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 부분을, 육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이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것. 매 시대는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이 문제하고 매 시대는 어떤 뭐 계급을 낳는가 아니면 어떠한 근본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적 개인들을 만들어냈는가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읽어 나가면서 굉장히 포인트를 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객지를 얘기하든 뭐 어떤 뭘 작품하든 거기에 말하자면 이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한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 문제도 저는 좀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지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하게도 우리 문학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문학도 거의 비슷하죠. 육체 문제라고 하는 걸 다루면 늘 여자의 육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언제나 육체하면 남자는 육체들이 없는 것처럼 다루어. 예를 들면 여자만 육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의 육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지만 우리 문학에도 그래요. 우리 문학도 보면 뭡니까? 다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남자의 육체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 있을까? 남자의 육체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 있을까?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객지 같은 거 읽어보면 노동운동이나 막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만 거기서 우리가 빼놓지 못하고 반드시 얘기해야 되도록 그만큼 주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남자들의 육체입니다. 남자들의 노동자들의 육체. 이 노동자들의 남성적 육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우받는 것에 의해 가지고 그 육체들은 어떻게 또 저항을 하는가 이런 것들 이 남자의 육체 이런 문제가 저는 객지를 새롭게 읽으면서 뭐 옛날에 다 읽은 거지만 그때는 이제 뭐 이런 계급 노동운동 이런 문제라면 또 다 그런 식으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보여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시대도 지금 봤을 때 우리를 어떤 인간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제적 인간형이 루카치가 한 말이지만 문제적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루카치만 해도 왜 문제성이란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말하자면 지적 영역이에요. 지성적 영역. 거기서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뭐예요? 정신구조나 아니면 뭡니까? 어떤 지적인 어떤 내용물을 전혀 다른 걸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형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어떤 한 시기에 특별한 어떤 인간형이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지적인 영역의 변화나 아니면 지적인 영역의 뭡니까? 영향 때문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바로 이 육체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것이 어떻게 변주를 일으키나 이 문제하고도 상당히 말하자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소설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야기고 이야기는 뭐 논문이라는 것과 달리 사람이 주인공으로 드러나가는 거고 사람이 주인공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의 양적 부분이 다 얘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지적 영역하고 정신적 영역하고 의식적 영역하고 또 하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영역 이 부분이 있는데 보통들은 이제 지적 영역의 문제만을 계속 문제화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저는 가능한 한 육체의 문제를 좀 다루어보겠다. 객지에서는 이 남자의 육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여기 이 작품을 봐도 여기에 이제 여기서 다루어지고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광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명준이가 뭐예요?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보고 있는 인간의 육체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쵸? 완전 달라요.